갖고 있는 자산이 10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쪼개서 투자자에게 팔았잖아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쪼개서 팔은 만큼 현금 100만 원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에 보면 초과 담보가 없으니까 발행자가 자신의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발행만큼 자산은 줄어들죠. 근데 원금, 현금이 증가하니까 주택저당채권의 총액과 MBS 증권의 발행액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나중에 요약집에서 보시면 대차 대조표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거는 거기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야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뒤를 돌아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해가 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 번 더 듣든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손을 붙잡고 저한테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게 뭐냐면, 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얘예요. MBB. MBB는 거기 보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영문상에 B가 들어가는 데이 담보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로부터 100만 원이 있죠. 샀어요. 그럼 이거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러면 여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요거를 MPTS처럼 쪼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담보로 해서 여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자에게 한 80만 원을 뭐 한 거예요? 조달한 거예요. 야, 내 자산이 100만 원이니까 80만 원까지는 나한테 좀 돈을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주택금융공사 자체에 뭐가 있어요? 신용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 100만 원에 대한 주택저당 채권이 있죠? 이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 있죠?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오는 돈의 120에서 한 150%까지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모든 권리는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누가 갖고? 발행자. 원리금 주권도 누가? 발행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하면 책임 누가 져요? 얘가 지는 거예요, 얘가. 모든 책임은. 대신에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뭐는 약정해 주냐면 이것도 30년 만기예요. 근데 중간에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더 이상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발행했던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지돼 있어요. 옵션이 설정이 돼 있어서 30년 만기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조기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기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MPTS보다는 수명이 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1번에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되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누가 보유한다? 발행자. 그래서 발행자가 주택저당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 만기 전 변제 채무 불이행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MPTS, MBB의 투자자가 발행자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는 콜 방어가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PTS보다는 수명이 긴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발행한 채권을 중간에 도로 회수해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발행자는
투자 저당 대출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저당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하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원리금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요거를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수익률을 별도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을 5%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채권인데 여기다 할 때는 3%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자, 발행자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자는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담보를 확보하고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이 MBB의 발행액보다는 어떻다? 커진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얘네가 갖고 있는 게 100만 원인데 실제로 발행한 거 한 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혼합형 중에서는 얘 정도. CMO 있죠? 얘가 명칭이 다계층이에요. 다계층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저당 채권 이렇게 보유했죠.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생 상품 중에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전부 다 기간이 30년 만기 한 종류인데 그 중에 만기 있죠. 만기가 유사한 애들이 묶어가지고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가 서로 비슷한 애들이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중기나 장기 투자를 희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만기 구조를 다양하게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에 아까 주택금융공사가 MBS하고 MBB 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박스에 돼 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MBS는 구조가 CMO예요. 근데 명칭은 MBS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계층은 2개에서 한 8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8개까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되는 거를 Z 트렌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후순위 채권 또는 자녀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CMO 하나밖에 없어요. 네? CMO. 그래서 5가 들어간 애 있죠? 5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여러분들이 279쪽에 가면 박스 있어요, 없어요? 상단 박스에. 최소한 그게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지문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전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있죠? 네.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80페이지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걔가 일단 별표해야 돼요. 걔가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기본 구조만 일단 기초과정에서 너무 많이 해도 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금 융통인데 여기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영문상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제목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미래의 뭐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프레이트 금융이에요. 그죠? 참고로 보시면 프레이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죠. 물론 리스크도 사업기간도 장기고 대규모 거리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이자가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자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담보로 해서 그래요. 물적 담보가 없어요. 미래 현금으로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비싼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어요. 영문상에서는 스폰서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국내에 얘네가 소개가 됐을 때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스폰서라는 이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썼다가 근래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면서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수도권 GTX 있죠? 제1공구 사업을 얘네가 따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가 A 개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주식회사. 그런데 이거 공사하는데 자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네가 1조 5천억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투자를 받아야겠는데 얘네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을 지금도 괜찮은데 뭐하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들어갔다가 사업 잘못되면은 주가도 폭락할 거고 부채비율도 늘어날 거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서 얘네가 반대해요. 그러면 얘네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래은행에다 대출 신청하면은 뭐를 제공을 해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여력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얘네가 별도의 이걸 세우는 거예요. 뭐를? 프로젝트 회사를 가칭 주식회사 수도 이래가지고 세워서 이 권리를, 이 사업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조건으로 얘네는 얘에 대한 지분이 있죠. 나중에 발생한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가정하는 걸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하고는 신용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용 분리라고 그러고 옛날에 번역할 때는 절연 효과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럼 얘하고 신용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럼 얘네는 1조 5천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를 받겠어요?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될 거고 아니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운영에 대해서 GTX 이제 운행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운송비에 따라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으로 얘네를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게 TF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얘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면 니은에 비소금융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소금융하고 비소금융 알려줬죠. 윤총각, 소고와 비소고의 차이가 뭐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한 기간 얘기하면 안 되니까 L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행은 여기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설정했는데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소유자가 갑인데 이거 못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았는데 그럼 얘네 추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심 들어갔는데 이거 처분해도 채권 회수가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도 계속 추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융이에요.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근데 비소고는 뭐냐면 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이 있죠. 여기서만 청산이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추가로 확대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 프로젝트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청산이 들어갈 때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 일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로. 그런데 근래는 얘네는 그러면 세워놓고 모든 책임에서 무탈하면 그것도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소금융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보면 비소금융이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또는 제한소금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의금융 효과라는 거는 여기서 대출을 갖다 1조 5천억인데 1조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만 부채로 기록이 되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채권에 대한 것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때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담보,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있죠. 네? 자, 이런 거요.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여기다 대출해 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보를 계속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빌려주면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융비용이 비싸다고 돼 있죠. 그리고 계약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시중은행에서는 이 PF에 참여해서 이거로 소화낼 만한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해줄 수 있는 건 대출을 해주고 뭐만 이자 수익만 얻어야 되는데 근데 사업이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수익만 갖고는 아깝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지분형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금융의 일종이라고. 그러니까 지분 참여하는 거예요. 대신에 투자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금융기관의 위험 감소 방안이라고 돼 있죠. 위험 감소 방안이라기보다는 특징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뭐를 담보로 빌려온 거예요? 현금 흐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거기에 나와 있는 위탁 관리 계좌 있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 오지선다 나오면 그 논리는 꼭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시행사가 관리한다, 시공사가 관리한다, 프로젝트 사업주가 관리한다, 다 틀리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회사 관리한다, 틀리는 거예요. 위탁 결제계좌 있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 구조는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또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요거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된 내용 몇 가지 얘기해 줬었죠? 지난번에 그것도 거기 15조에 가면 주식 분산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286페이지 있죠? 286페이지에 가면 제14조의 8호 있죠? 거기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거기 2항을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이거 3년이에요, 3년. 혹시 2년으로 됐으면 3년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15조에 가면 주식의 분산이라고 돼 있죠? 주주 1항을 보면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돼 있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공모를 완료한 날짜, 네? 완료한 이후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그런데 얘네가 3월쯤에 한 번 더 개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보고 이 단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얘네
부동산 투자회사법 중에서 가장 특징인 게 뭐냐면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됐다는 거야. 그게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정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난 추후로 정리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 관리 마케팅 단어로 가겠어요. 잠깐 쉬었다.